투자할 때는 골프채를 드는 식으로 정리해서 연습해서 뜯어 고칠 부분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잘 치셔야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격이랑 상관없이 투자할 때는 방식을 알고 뭐 이런 의미. 윤시아 의원님이 아마 잠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셨는데 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서 질문을 Q&A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이런 거 다 해주셔도 돼요. 제가 답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도 해주셔도 되니까 예, 좀 더 부탁드리고요. 윤시아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디오를 요번에 죄송해요.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신 분들이 너무 부킹을 많이 해서 너무 여러 군데 갔는데 똑같은 매크로 질문을 해서 지금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1분만 틀어주세요. 여러모로 저는 뭐 한국에 지금 10년 넘게 2012년 11월인가 그때쯤부터 1년에 4번씩 왔어요. 하지만 보통 저는 institutional 기관 투자가들하고 만났고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개미분들이라 그러시죠. 여기 뭐 금융사에 투자하신 분들 오늘 사인 받으면서 말했는데 개인적인 투자가들은 아예 못 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진실로 댓글 쓴 거 다 읽었어요. 뭐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다 답드렸어. 뭐 다라는 게 뭐 질문 드릴 만한 질문을 그리고 욕하신 분들도 몇 마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ignore 신경 안 쓰고 적당히 의미 있게 저를 막 긁은 분들은 여기서 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저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뭐라 그러나 좀 그러니까 골프 코치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성격도 급하시고 저도 엄청 급해요. 뭐 여러 가지의 성격이 계신데 막 불질른다 뭐 이런 말을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분들. 그리고 뭐라 그러지 빨리 뭐 막 확 가자 뭐 하여튼 막 이런 막 exaggerating 뭐 굉장히 센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똑같은 한국 분들이 골프채 잡으면은 되게 연습도 많이 하시고 잘 치시잖아요. 투자도 그런 거예요. 자기 성격이 나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 투자할 때는 골프채를 드는 식으로 정리해서 연습해서 뜯어 고칠 부분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잘 치셔야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격이랑 상관없이 투자할 때는 방식을 알고 뭐 이런 의미 제가 긴 말을 하면은 꼭 렉처링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의미를 쓴 책이니까 너무 깊이 뭐라 그러나 읽기 힘든 책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레벨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막 서로 손 들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놨고요. 그걸로 몇 개를 먼저 말씀을 윤시아 의원한테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의 소액 개인 투자자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일하지 않고 지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개인 투자자예요. 그럼 어떤 자산에 지금 투자할 것 같아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여기서는 뭘 안 할 건가가 더 중요한데 왜냐면은 그때가 낳고 뿌려질 때요. 제가 그 91년도부터 일해서 일본 간 게 97년이고 지금 거기 JP 모건 트레이닝프에 앉아서 개인 투자를 엄청 한 게 97년부터 그러니까 95년 4년에 첫 주식이 인텔이었고 그것도 2000년 좀 떨어질 때 적당히 많이 10배 떴다가 뭐 하여튼 6배쯤에서 팔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돈 재미 많이 봤는데 제가 그때 별의별 롱, 숏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레버리지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코 깨져갖고 뭘 안 할 건가가 중요하고 그때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90년도로 가면 뭘 살까?
저는 뭐 이렇게 말할게요. 인텔 뭐 이런 거 과목 좀 튼튼한 뭐 주식들. 90년대로 가서가 아니라 아. 지금 30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if you. 30대라면 그러면 저는 지금은 별로 바꿀 거 없어요. 지금 하는 스타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대라면 책에 쓴 대로 하겠다. 이게 책을 사야 되네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0년 동안 뭐 투자는 한 20년이라고 치자. 20년 동안 별의별 실수도 하고 고치고 골프 치고 또 치고 레슨 받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레슨이라니까 마켓이 날 뺨때기 때리고 뭐 두들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걸 고쳐? 하워드 마크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주식이 아니라 채권 쪽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라서 이걸 막 고르는 bottom-up 이것만 고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러잖아. 자기는 평생 4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거짓 50년이죠 이분도. 6번의 큰 결정을 했대. 근데 자기는 매크로 보는 사람이 아니래. 그리고 매크로 얘기도 별로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한 6가지 과목을 보면 매크로에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고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샀고 큰 그림으로 이게 바뀔 때 그 그림을 잘 보고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매크로가 아니라 그래도 매크로의 인플루언스가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반등 랠리가 올 것 같고 저도 어제 어떤 비디오에서 그랬는데 산타클로스 랠리 냄새가 풍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50% 이상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막 잔뜩 살 거냐 전혀 안 건드리겠다. 우리 펀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건드리고 펀드에서는 뭘 해야 되니까 롱은 가기 싫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뉴트럴 벤치마크랑 똑같이는 가겠다. 그 이상은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 사이클이 지금 6개월이 걸릴지 다음 달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한 박자 쉬는 게 나아요. 여기서 좀 공격스럽게 갈까 조금 조심스럽게 갈까 조심스러운 방향이 맞아요. 그렇다고 20대 분은 젊으신 분 30대면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좋은 과목이 좀 비싸다고 그걸 팔 이유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들고 있고 좀 현찰을 좀 모으고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은 저는 포함돼요 거기에 현찰을 좀 많이 갖고 가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해석을 해드리면 연말까지는 산타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자기 생각에는 50% 이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결국은 내년 중반,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이제 레이트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길게 보면 조금 길게 중기로 내년 중반, 내년 후반까지 본다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당분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랠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또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는 벤치마크 정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 사면 벤치마크가 되겠죠. 애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S&P 500 ETF를 사면 딱 벤치마크로 맞춰서 연말까지는 먹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재밌었던 게 그 이코노믹 데이터를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꽤 많이 나왔어요. 금주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주식이 막 뜨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금 46으로 떨어졌고요. 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1 정도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자 금요일 날 나온 10월 고용 보고서 거기서도 잡이 물론 파업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 어쨌든 15만 개로 떨어졌어요. 근데 신규 고용이. 근데 15만 개 정도면 아직 굉장히 괜찮은 거죠. 아직은 버티는 건데 이제 이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게 50만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9월에만 해도 30만 개, 29만 몇천 개로 수정이 됐지만 30만 개에서 이제 15만 개로 어쨌든 줄었고. 그리고 우리 팀 멤버랑 어젯밤에 자기 전에 얘기했는데 몇 가지가 더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건 좀 under the headline인데 그게 나왔는데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트레저리가 이슈언스 좀 들여서 페드가 멈춰서 이게 좋은 거구나.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너무 팍팍 떨어지면 조심해라. 근데 안 떨어졌죠. 이자가 너무 팍팍 떨어지면 조심해라. 근데 지금 이게 진짜 연준 덕분에 이자가 내려오는 건지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보면은 채권 킹, 번 킹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경제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야. 채권하는 사람들은 매크로를 너무 더 많이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산타클라스 랠리는 테크니컬하게 랠리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코노믹 데이터는 약해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약해지다가 언제 이렇게 산을 걷다 언제 절벽이어서 뚝 떨어지는 거는 몰라요. 그 막순간까지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다 뚝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상황이 걱정돼요. 내가 뭐 그걸 예상해서 정확히 찍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은 쉬웠죠, 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하나 받았으니까 플로어에서 하나 받을게요. 자, 먼저 질문하시고. 용감하게 질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과 넘버, 매크로, 올 나라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짧게는 1분기, 2분기 후에 과연 우리가 살 것인지, 팔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의 질문입니다. 20년 후에 세계는 어떠할 것인지 10년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을 통해 제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20년 후면은 너무 먼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10년마다 뭐 요번 10년은 뭐였냐 보면은 지난 10년 보면은 10년 이렇게 보면은 미국 텍 신흥 시장 그 전도 미국 그 전이 유럽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주식으로만 보면은. 근데 저는 다음 10년은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일단 겪어야 되니까 지오폴리틱도 겪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커머디티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다. 그 커머디티가 셋으로 나눠지죠. 음식, 농산, 메탈, agriculture, metal, 에너지 하고 금도 살짝 포함돼요. 근데 금은 거기 조금 포함되는데 더 크게 갖고 가고 싶고 그래서 이 과목이 다음 10년이 잘 되지 않을까. 왜냐? geopolitics, deglobalization 이게 힘이 센 나라들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벌써 갔고 중국은 방향은 그쪽이고 근데 중국은 다시 잘 될 확률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너무 무너지면 위험한 나라가 돼요. 전쟁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10년은. 그리고 AI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까. 그래서 제가 이 AI도 7가지 과목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AI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셋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과목은 하드웨어, 엔비디아 이제 컴피티션이 생겨서 시스코 같이 될 확률이 있지만 아직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뭐 1, 2년. 근데 10년 후에는 엔비디아가 시스코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조심히 하시고 언제 이거를 모멘텀 살려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알면서 사시고 그리고 뭐 올라가다 저 인텔 같이 쫙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팔아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는 파셔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AI 과목은 지금 있는 Magnificent Seven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거는 Software Infrastructure, 그죠? 이거는 oligopoly라서 아무나 못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무나 뺏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벌써 큰 회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비싸니까 이 가격에 사서 10년 후에 굳이 얼마큼 더 뜰까 궁금해요. 별로 크게 못 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application 뭐 전화기에 이렇게 뭐 application 뭐 이런 컨셉으로 AI를 통해 어떻게 우리 everyday life를 잘 만들 건가. 근데 IBM이 솔직히 one possibility에 잘 되고 있어요. 컨설팅 하고 있잖아요. 큰 회사들을 위해 AI를 어떻게 쓸 수 있나. 뭐 이런 계통의 분야에서 아직 안 생긴 회사들이든 뭐
생긴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 이거에 대해서 큰 이익을 못 보는 그런 회사를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저도 좀 싸게 그쪽으로 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분야는 약간 좀 알아요. 왜 하냐면 신문사에 있다 보면 매년 신년 테마가 뭐냐 이래가지고 막 위에서 쓰라고 막 박살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춘 적이 없고요. 또 월가에 있다 보면 이렇게 연말쯤 되면 다음에 전망 이런 그 컨퍼런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한두 개를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되게 이거 이런 게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듣거든요. 맞추는 게 없어요.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20년 뒤를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거기에 쏟는 노력보다는 물론 우리가 길게 봐야죠. 길게 보는데 보시되 좀 끊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변해요. 이게 그냥 20년 뒤가 앞으로 직선 이렇게 선형이 쭉 이렇게 가서 그 20년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총을 쏘면 요만큼만 여기서 달라지면 나중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만 뭐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이 이란으로 번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가던 20년 뒤에 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세계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먼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바로 돈을 넣다가는 좀 중간에 너무 많은 이 걸림돌이나 어떤 변수가 생기겠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손 드신 여기 두 번째 줄. 지금 한국 기업에서 상장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스케일 이코노미하고 그다음에 생산 기술력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유형 자산 위주로 커왔는데 브랜드는 한 두세 개 정도? 현대기아차, 삼성, LG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좀 더 비중을 올릴 만한 기업이 되려면 뭔가 한류 이상의 뭔가 문화 파워가 결합되어야 할 것도 같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월가의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한국 기업이 되려면 브랜드 파워가 어때야 되겠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이제 AI 생성 모델 기반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AI 쪽에서 뭔가 기본적인 AI 기본 모델 플러스 응용 모델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포텐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한국 기업도 크고 월가에도 투자 대상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난 못 알았어. 죄송해요, 진짜로. 윤시아 의원님께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시고서 아마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미루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오르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냐, 브랜드 파워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월가에서 이제 한국 투자한 사람들 예전에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못 봐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투자가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면 맨날 박스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던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거기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복잡하게 붙으면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시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 한 나라의 그 증시의 시가총액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본 효율성 측에서는 굉장히 자본 효율성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 새로 따로 투자할 데가 없어. 애플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새로 따로 투자해서 또 그만큼의 마진을 어떻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싶으면 그냥 다 돌려줍니다. 그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죠. 주주가 출자한 돈으로 돈을 벌어서 그 새로 또 투자해서 그만큼 한 50%씩 마진을 내고 30%씩 마진을 내는 사업이 있으면 해요. 근데 10% 마진 100% 안 하죠. 왜냐하면 10% 지금 30% 40% 마진을 내고 있는데 10% 사업을 벌렸다가는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주가 파는 거죠. 주주들이 쟤 왜 이래? 자본율성 그 돈으로 나는 딴 데 30% 먹는데 투자하지 뭐하러 20%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진이고 그 돈을 다 자사주 매입이나 어떤 배당 이런 걸 다 돌려주죠. 돌려주고 만약에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다 깔고 앉아 있거든요. 깔고 앉아 있으니까 마진이 떨어지고 자본 효율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 기업들은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냐? 위기를 맞으면 다시 주주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가가 싸져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만약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본 효율성이 좋고요. 기업이 경영이 투명하고 누가 이렇게 깔고 있지도 않고요. 돈을 깔고 있으면서 뭐 쟤는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야구단을 사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거든요. 자기 하던 거 하고.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너무 간단하죠. 나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나 이 사업이 미래가 있어. 아까 여기 말씀하신 저 20년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그거 사면 되는데 막 얘가 갑자기 뭐 진짜 뭐 이상한 일하고 뭐 어디 그러면 신경 쓰기가 싫은 거죠. 제가 포트폴리오 뭐 운용을 하는데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쟤 팔아버려. 이래서 다 팔았어요. 진짜 한국 기업들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돈을 내가 투자했으면 벌었으면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제가 돈을 투자해서 뭐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해서 올해 1억 벌었어. 그래서 1억을 벌었으면 제 거잖아요.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1억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이 주주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윤시아 의원님이 아까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 미국 기업들이 가버넌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야구단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진짜 버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책에 있는데 사실 미국 기업들도 뭐 딴짓들 많이 하죠. 뭘 하냐면 이렇게 회계 조작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요새 보면 어드저스티드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자기가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이렇게 변명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시아 의원님은 그거 안 보고 매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현금 흐름만 본다. 그러니까 나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구나 얘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빠졌는지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겠죠. 빠지고 남는 돈이 얼마냐. 그거만 현금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돈. 그것만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현금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들이고 한국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재무제표도 사실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시바 이게 일본이 드디어 corporate governance가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제가 일본 투자를 일찍 해서 초대받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도 거기도 아쉬운 소리 몇 마디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바뀌니까. 토시바를 보세요. 삼성이 일본 가서 삼성, 토시바 이런 회사들한테 노하우를 좀 빌려서 이건희 씨가 대단한 한국 분이세요. 이건희 씨. 근데 토시바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회사였어요. 세미컨덕터, 그죠? 근데 그 후로 그 매니지먼트가 그냥 누워서 그냥 이때까지 열심히 일한 거 그래서 90년, 2000년, 20년을 다 썩었어. 근데 그 매니지먼트를 고치려고 헤지 펀드가 쳐들어갔어요. 보드시트 뺏어서. 그랬더니 그 싸움 하다가 bankrupt 된 나라예요. 그죠? 나라래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워.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 corporate governance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요새는 다행히 뭐 대단한 재벌 방금 말하신 그 빵집까지 들어갔더니 이 빵집은 그 재벌이래. 근데 다행히 팔았대. 정리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바가 빵집을 했다고? 아니 한국 재벌 한국 어디 빵집을 갔더니 뭐뭐 재벌 회사가 전자품 전화기 잘 만드는데 빵집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행히 팔았대. 팔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잖아. 큰 그림으로 더 쉐어홀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별걸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건희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리고 이재용 씨도 열심히 하세요. 전 뭐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읽고 지켜보면은 자기 책임감이 있으셔서 열심히 하는데 내 포인트는 그거잖아.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안 한대잖아. 근데 퍼블릭으로 돌리면은 갑자기 월급장이 갖다 놓으면은 그 월급장이가 미국 같이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 책임감도 없이 그게 걱정돼요. 일본 사장들이 제가 맨날 투자를 해서 왜 투자를 했고 올해 투자를 할 거냐 물어볼 때 일본한테 조금 혼내는 말투를 쓰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일단 흥미를 봐서 투자를 했어 4월에 그 도쿄 스탁 엑스체인지가 프라이스 북 1밑으로 떨어지면은 너희들 딜리스팅 한다 해서 좀 깨워놨어 사장들을 정신 차려라.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야.
지금 외국 돈이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지금 들어왔지만 나는 내 돈 벌러 들어왔고 나한테 피 주는 손님들을 위해서 들어왔지 일본을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니까 여기서 다음 단계 뭘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next step 안 하면은 난 나갈 거고 나만 나가냐? 나야 일본을 자주 방문하니까 일본에 관심이 남들보다 크고 뭐가 보여서 들어와서 땡큐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배려를 받아서 배려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도 차갑게 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좋게 보여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 찬스를 주는데 일본도 보니까 몇몇 CEO가 자리가 뺏겼더라고요. They got rid of him. Corporate governance가 세지고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덕분에 한국까지도 그 뉘앙스 좋은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은 큰 재벌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된대. 월급 사장 갖다 놔봤자 책임감이 없대. 그러면은 이재용 씨의 제일 큰 고민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족한테 안 맡기고 이제 사장을 갖다 놓는데 이 어마어마한 회사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회사.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기업들을 오래 출입했습니다. 특히 그 2017년에 뉴욕 가기 전에 한 7년 정도 삼성그룹, LG그룹 이런 전자 쪽으로 출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CEO들이 별로 책임감이 없더라. 그건 책임감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CEO가 되기까지 회사 내부에서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회사 내부에 크고 위로 가면 이제 아부자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결국 물론 실력이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재무 출신 뭐 이래갖고 이제 오너한테 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퍼포먼스를 낼 필요보다 회사의 퍼포먼스를 낼 필요보다 JY 같은 사람 잘 보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뭐 간단히 뭐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져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 출입하면서 보니까 똑똑한 오너가 있으면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똑똑한 오너.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똑똑한 CEO,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똑똑한 CEO를 근데 우리나라가 잘 못 만들어놨죠. 예, 그런 막 어떤 회사든지 퍼포먼스를 해줘. 그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연공 서열 이런 게 깨져야 돼요. 예, 우리나라 막 처음 들어가서 뭐 착착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갖고 CEO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뭐 이제 퍼포먼스 얘는 일을 잘했네. 그럼 갑자기 CEO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CEO가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도 잘하고 이런 CEO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각 기업 내부에만 그게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대에서 20년 큰 사람인데 삼성에서 이거 다려가기 쉽지 않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머리가 나쁜 오너가 맞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건데요. 이제 자꾸 우리가 3대 4대로 가니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시. 그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 회사 다니는 분들이에요. 겁주지 그리고 마세요. 플로 질문 하나 더 봤는데 이렇게 서서 지금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저기. 저는 우선 매크로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비교 한 가지가 여쭙고자 하는데 보통 리세션 보시잖아요. 리세션 보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좀 슬픈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만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이미 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된 게 지금 환율이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컨슈머 깨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환율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게 아니라 1,200원대로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혹시 리세션 후에 환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환율 1년 전에 한 말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1,500 가능하다. 찍는지 안 찍는지 두고 봐야 되고.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뭐 내년 4월까지 붙잡고 있고 미국 경제는 바이든이 쓸 만큼 돈을 엄청 쓰려고 노력할 거니까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젠가는 꺼질 거고 미국은 금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자가 내려가서 주식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좀 걱정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제 뷰를 아시니까 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고 반대쪽이 반반이에요. 진짜 제가 금년에 너무 반반으로 갈라졌던데 다른 데도 가면은 진짜 반반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다 베어리시하진 않아요. 그 대신 채권 쪽, 매크로 쪽 보시는 분이 베어리시하고 뭐 바이든이 돈을 태워서 뭐 잘 해줄 거면 해주는데 일단 이게 깨지면은 경제가 나빠져서 뭐가 깨지면은 심하게 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는 약해지는 거 100%.
골드맨 같이 1%지만 리세션 아니다가 제일 최고의 뷰고 제일 좋게 보면은 골드맨이에요. 그리고 최악으로 보면은 막 심하게 깨진다는데 저는 그냥 마일드 리세션이고 심하게 깨지면 1500 충분히 가요. 지금도 1400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금주에 미국이 막 좋아 보이니까 한국 환율도 좋아지는데 이거는 택 랠리 통해서 주식을 사신 거겠죠. 외국 분들이 한국 포함해서. 근데 이 돈은 금방 들어왔다 나갈 돈이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시아님도 채권 전문가거든요. 채권에 이제 보험사니까 채권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보면 채권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간의 뷰가 많이 갈리죠. 채권은 세상에 망해야 돈을 법니다. 예? 그래야 채권 금리가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자는 다 베어리시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 얘기 듣고 다니면 막 세상 우울해지고요. 정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주식 투자자들 만나면 또 막 하는데요. 문제는 주식 투자자들은 근거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근거가 약해.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근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베어리시 쪽으로 가려고 해서 사실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뷰를 듣고 있고요. 지금 윤시아님이 전형적으로 이제 $1 환율 1,500원은 이제 베어리시 뷰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뭐 모르지만 달러는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환율이라는 거는 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 나라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이걸 두 개를 봐야 되고 그뿐 아니라 중국도 봐야 되죠. 환율이 걸려 있어서 그걸 세 개를 맞추기는 하나도 못 맞추는데 지금 세 개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을 잘 맞추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율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스마일 이론이라 해서 미국 경제가 아주 좋거나 미국 경제가 아주 나쁘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올라갑니다. 미국 경제 아주 좋아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미국 경제 아주 나빠 침체 달러 강세를 보입니다. 왜? 안전자산 선호. 이쪽은 안전자산 선호고 이쪽 미국 경제 워낙 좋으니까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 걸리려면 케이스가 이제 세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이 밑 이제 달러가 강세고 하나가 이제 달러가 이제 적당한 건데 이거는 경기가 다 좋을 때 적당히 좋고 세 개가 좋을 때 세 개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월가에서 한국 얘기가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국 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요. 한국의 수출이 어땠다. 아직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한국의 수출이 올라갔다, 증가했다. 이러면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클리컬한 그런 경기 민감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세계의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때는 달러가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율 얘기하면은 금 얘기도 해야지. 저는 그 달러는 갈 만큼 갔고 여기서 110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이유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연준은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갔고 지오폴리틱하고 리세션만 남았으니까 저는 금을 좋아하는데 금을 팔았어요. 근데 1850부터 다시 산다 그래서 한 번 샀어 다행히 1330 찍을 때 근데 1800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1850에서 1650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산다 그랬는데 근처도 못 간 게 지오폴리틱 또 확인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00에는 좀 사기 비싼 것 같기도 하지만 지오폴리틱 생기면 2500 가능하다고 봐요. 2-3년 후에 안에 2500 언젠가 찍을 것 같아. 무슨 일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좀 참고 싶은 게 리세션 생기면 약세가 오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찾겠지. 뭐 지금부터 리세션이 먼저 오겠지. 뭐 중국 전쟁 뭐 이런 게 더 먼저 오진 않을 거야. 전쟁을 예상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conflict. 그래서 금도 currency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럼 저희 그 북토크의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끝내고요. 예. 여기 올라와. 정소람 기자입니다. 기억하니까 좋으시죠?